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2년 7월 21일 20체크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주식시장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 뭐 시장 분위기도 괜찮았고, 뭐 시황은 조금 이따 해드리고요. 오늘 이제 보고서들 또 몇 개 있어서, 오늘은 이제 의무휴업 폐지 국민제한 검토 있었잖아요. 그 대형마트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오늘 한번 또 내용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주들, 미국의 은행주에 대한 이제 얘기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요새 왜 그 4년 연속 무분기거든요. 그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노조의 그 인구 구성비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오롱 글로벌 있고요. 인적 분할 2개 정도 보고서 있고, SK 스퀘어, LG 화학,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오늘 아까도 제가 일회용 오전에 라이브 하는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리츠주도, 리츠랑 솔루스 첨단 소재 되게 많이 물어보시던데, 그거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노션, 그 다음에 가뭄의 단비, 이건 중국 스마트폰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이폰이 있건, 그러니까 같은 자료인데 같은 데이터인데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요새 뭐 소비 위축 우려 되게 과도하게 하는데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반론이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의 보복, 오늘 좀 네이버가 괜찮았는데 뭐 그런 내용들 하고요. 그 다음 패널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고, 플렉서블 OLED 가동률은 100%다. OLED 뭐 덕산 네오룩스나 이런 것들 워낙 안 좋았지만 가동률이 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 하고, 그 다음 KT 스카이라이프랑 요새 CJ 그룹하고 뭐 지분 교환도 했잖아요. 우영우 흥행, 요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 요즘에 아마 뉴스 통해 보셨을 거예요. 모기지 상한 거부 운동. 근데 핵심 뭐냐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시스템 리스크는 유럽하고 중국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가 터지면 진짜 한 번 더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오길 바라야죠. 이건 뭐 우리가 이게 회색 코뿔소라고 하죠. 위험한 걸 아는데 발생할지 않을지는 뭐 모르는 거죠. 그게 이제 회색 코뿔소 같고, 그리고 돌아온 코로나19 테마 조심하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좀 한번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대형마트 이제 의무 지금 이제 꽤 됐죠. 이거 시행한 지가 이제 일요일마다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날 쉬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쉬고 있고, 근데 아까도 이제 댓글에 보니까 그 일회용 라이브 할 때 보니까 뭐 평촌이었나요? 뭐 일부 지역은 뭐 수요일날 쉬는 데도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조례로 바꿀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일요일날 쉬죠. 의무적으로 쉬어야 됩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근데 그 우수 제한을 선정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여기 대통령 국민 제한 요거 들어가 보시면 그 온라인 투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선정하는 건데, 아무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해라, 뭐 무슨 효과가 있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제기가 됐죠. 그래서 청원을 걸었고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 2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는 걸 없애자,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만약에 이게 되면 뭐 찬반 논란은 큽니다. 뭐 소상공인 분들의 반발도 당연히 있을 거고, 또 소비자 관점에서 찬성하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정치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그걸 제가 얘기할 입장은 아니고, 다만 이제 저는 기업 관점에서 이게 만약에 휴업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어진다면 이마트나 롯데쇼핑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일요일날 영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 더. 인건비나 이런 비용은 많이 증가 안 합니다. 어차피 고정비거든요. 뭐 그거 하루 쉰다고 인건비가 뭐 더 적게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성장률이 이렇게 급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대략 3에서 400억 정도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월간 기준으로 이게 무시 못해요. 600, 800억 연간 7천억 1조 매출 증대예요. 실제 이 정도 진짜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저 정도 진짜 나올지 모르지만 최소 5천억 정도의 어쨌든 연간 그 매출 증가는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은 이제 5천억, 500억에서 1천억 정도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실제 시행은 해봐야 되고, 그리고 저 10건 중에 3건이 선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김칫국 마시면 안 됩니다. 이마트 주주분들 입장에선 이게 되길 바라지만 저거는 아직은 모르는 거고, 근데 저게 저 10건 중에 3건을 고른대요. 골라서 만약에 그게 잘 되면 우리가 그 요거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또 김칫국 마셔도 되겠지만 아직은 모르죠. 그러니까 아직은 좀 지켜보자. 근데 주가가 벌써 이틀째 급등해 가지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 이제 모든 게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3건 중에 들어가면 국회에서 법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저게 여론이잖아요. 그죠?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만약에 된다고 가정을 하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면 이마트의 영업이익은 무려 20%나 증가한대요. 근데 이렇게 많이 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난 거죠. 20% 늘면. 그래서 아직은 여기도 섣부른 상황이라고 언급했어요. 저도 그 입장이고 누구도 예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주가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런 이벤트가 나왔기 때문에 뭐 당연히 긍정적이고, 저게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요. 되면은 좋은 거죠. 이마트 이제 이마트나 또 여기 롯데쇼핑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되면 당연히 좋아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많이 빠졌어요, 롯데쇼핑. 근데 이틀간 저렇게 급등하는 건 저 요인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계속 그 상황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무조건 된다고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일단은 긍정적인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미국의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실적 요약했는데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 요즘에 뭐 실적 좋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일부 투자은행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투자은행이에요. 증권사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웰스파고, 뭐 시티그룹, 이런 경우는 그 뭐냐면 주로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은행입니다, 은행. 근데 여기는 실제로 실적이 안 좋아요. 마이너스 27%. 시티그룹도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역성장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은 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 은행지주들이 실적이 안 좋은 건 이제 앞으로 금리가 오르잖아요. 연체율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손실을 확정 지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연체율이 관리가 되면 저건 다 환입돼서 이익으로 잡힙니다. 근데 미리 지금 쌓는 건데 저 대손 충당금은 다 비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앞으로 하반기에 금리라든가 연체율 이걸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이 반영되면 아마 이익 추정치가 떨어질 텐데, 이거는 국내도 좀 비슷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설사 그렇다고 해도 실적 둔화에 비해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은행주들 뭐 요즘에 배당 막 엄청난 거 아시죠? 배당 수익률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국내 은행주에 대해서는 좀 비중 확대 의견.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에 채권 투자들 많이 하시지만, 채권 투자도 물론 좋지만 은행주가 물론 모든 수익을 보장하진 않아요. 그죠? 왜냐면 주가 급등 나가니까. 다만 배당만 봤을 때는 오히려 채권보다는 은행주를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 은행주는 좀 저평가 메리트 있다. 다만 올라가긴 좀 어려워요, 주가가. 왜냐, 이런 이제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2, 3개월 정도의 주가 기간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이거 아침에 3프로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자동차 임직원 인구 피라미드가 좀 바뀐대요. 그래서 4년 연속 무분기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노사협상이 항상 막 결렬되고 막 뉴스 많이 보셨죠. 파업하고 또 멈췄다가 또 파업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왜? 노조 문화가 바뀌었다.
그 이유는 현대차의 임직원 평균 근속 연수가 19년에 달할 정도로 장기 근속자가 많은데 이게 점점 줄어든대요. 왜냐? 정년퇴직차가 급격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인력 구조에서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44%에서 39%로 하락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높은데 점점 줄어드는 거. 30대 미만 비중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왜? 인건비가 줄어들어요. 당연히 근속연수가 높은 호봉제니까 훨씬 많은 임금을 받고 30대 이하는 적은 임금을 받죠. 근데 이게 비중이 점점 바뀐다는 건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원가 절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로 가면요 비용이 줄어들어요 오히려. 그리고 이번에 노사가 합의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국내 전기차 공장 저도 짓기 좀 어려울 걸로 봤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건 정말 잘한 결정이죠. 그래서 미국에도 짓고 국내에도 짓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고, 예, 오늘 또 실적도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현대차 뭐 엄청난 실적, 거의 영업이익이 한 3조 나왔어요. 이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좀 내용 때문에 현대차가 이제 노사 문제가 항상 그 리스크 요인이었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인적 분할을 하게 됐고, 물적 분할이 아니라 인적 분할은 좋은 거죠. 그래서 코오롱 글로벌과 코오롱 모빌리티로 이제 인적 분할을 하게 됐고, 아무튼 BMW, 아우디, 볼보, 지프, 롤스로이스 같은 수입차 부문과 따로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주가, 오늘 그래서 주가 폭등을 했어요 아침에. 근데 너무 오버했죠.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아예 이제 이걸 좀 분석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목표 주가 35,000원, 건설 75, 자동차 25로 나눕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PER 2.8배밖에 안 돼요. 너무나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인적 분할 이벤트만으로도 22% 업사이드가 발생했다. 실제 오늘 26%나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미 오늘 한번 좀 반영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분할을 하게 되고요. 목표 주가는 35,000원 제시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코오롱 글로벌, 코오롱 모빌리티. 여기가 75%, 그러니까 건설이 75, 자동차가 25입니다. 이 수입차. 그래서 이런 자회사들이 이렇게 포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분할 일정은 그 8월 31일 날 임시주총 열고요. 10월 7일 날 신주 배정 기준일이 그때고, 12월 13일 날 인적 분할을 승인을 하게 되고, 그 임시주총 한 번 더 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때 12월 13일 날 최종 결정이 나요. 그리고 12월 29일부터 거래가 한 달 정도 거래가 정지돼요. 아시죠? 그래서 12월 29일부터 1월 29일까지 1월 30일까지 거래가 정지되고, 1월 31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아직 좀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은 굉장히 좋은 이벤트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코오롱 글로벌이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존속법인, 건설, 자산 1.9조 원 중에 부채가 좀 많죠. 그리고 신설법인도 이렇게 좀 바뀐다. 그래서 건설이 1년에 1869억 벌고, 여기 그 자동차 쪽이 546억. 근데 자동차 쪽이 굉장히 좀 알짜거든요. 그래서 요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재평가되지 않을까라는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SK 스퀘어가 오늘 그 목표 주가 61,000원 제시했고, 이제 더 나쁠 건 없는 것 같고요. 나노엔텍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처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분 처분 금액이 580억 정도 돼요. 현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1분기에만 배당을 2,770억을 받았고, 왜 1분기에 배당이 저렇게 많냐면 작년 배당금,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배당 주잖아요. 그게 지주사가 받죠. 그걸 이번 1분기에 받거든요. 그래서 저게 좀 컸고, 2분기부터는 하이닉스 배당이 나온대요. 하이닉스가 분기 배당이라서 매 분기에 440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하이닉스 워낙 많이 들고 있으니까 20% 갖고 있죠. 거기서 들어오는 이제 분기당, 예, 배당이 뭐 440억이나 돼요. 꽤 알짜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좋고, 이렇게 이익이 확정이 되면 주주들한테 배당도 주겠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배당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SK스퀘어도. LG화학은 목표 주가 낮췄지만 요즘에 내용들은 좋죠. 양극재 기대감도 크고, 실제 양극재 사업이 9만 톤까지 늘어날 걸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가 핵심이에요, 사실. 거기다 분리막 코팅까지 앞으로 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LG엔솔이 투자 많이 하면 LG화학이 이제 가장 큰 수혜주예요. 그래서 이제 뭐 LNF도 있고 에코프로 BM도 있고 우리나라에 양극재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LG화학하고도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들 업체 입장에서 아주 좋진 않죠. 근데 LG화학은 LG엔솔이라는 이제 강력한 고객사를 갖고 있어서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 입장에서도 LG화학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좋은 건 아니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워낙 시장이 크니까 뭐 LG화학이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뭐 나쁠 건 없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강력한 경쟁자가 생긴 거죠. LG엔솔은 이렇게 할인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LG엔솔 같이 70% 할인 한 30%만 80조 중에 지분 가치가 한 80조 되거든요. 요거 30%만 할인해도 20조가 넘어요. 예, 그래도 그거 반영하면 LG화학은 지금도 싸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가 좀 안타깝게도 실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충격적인 실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가 폭락을 했는데 목표 주가를 낮췄고 적자가 나버렸어요. 2분기. 그게 좀 부담이었고 동박 사업 때문인데, 왜냐면 매출도 줄었는데 그 수주잔고대로 성장은 하는데 이 전기차 고객사들이 발주를 안 해요. 매끄러운 게 특히 유럽 비중이 높은 회사니까 유럽이 지금 제일 안 좋죠. 그래서 결국 유럽이 회복돼야 되고 유럽의 전기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야 됩니다. 왜? 유럽에서 생산하는 전력 비용이 원래 150억을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300억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게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2배 튄 거예요. 근데 이 전지박이나 동박 만들려면 전기로 만들잖아요. 전기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지금 리스크다. 그러니까 결국 푸틴의 그 전쟁 때문에 제일 피해받는 업체 중에 하나가 솔루스 첨단 소재가 돼버린 겁니다. 거기 헝가리 쪽에 아마 공장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좀 두 가지 숙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전기요금이 좀 안정화돼야 되고, 두 번째가 주요 전기차 제조사들이 다시 발주를 줘야 됩니다. 근데 하반기엔 저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전력비가 이게 예측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연말까지는 조금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이 바닥이면 좋아질 텐데 연말까지는 좀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근데 3분기에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전기요금만 안정화되면 자동차 생산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문제가 전력비. 전력비는 푸틴의 손에 달려 있어요. 가스 공급.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비싸고요. 아직 싼 편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는 뭐 지금 뭐 매도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워낙 많이 빠져서 파시기엔 좀 쉽지 않으실 것 같고, 예, 다만 3분기 실적이 아마 10월에 발표될 텐데 그거까지는 좀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때 전력비라든가 그런 모멘텀이 생기면 뭐 아시겠지만 워낙 탄력이 좋아서 주가는 또 금방 올라가는데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한 2달 정도는. 그건 좀 각오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도 SK리츠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유상자잖아요. 근데 지금 유상자 가격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은 안 돼서 5,700원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럼 누가 유상자 참여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유증은 일단 좀 지켜보시고, 다만 배당도 많이 주고 분기마다 주잖아요. 그리고 금리 올리니까 금리 많이 올라가면 배당 수익이 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조금 일부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 주고 남는 돈으로 배당을 주잖아요. 근데 금리 오르면 이자 비용 부담이 올라가서 배당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리츠주들 요새 다 박살났어요. 잘 나가다가. 예. 근데 리츠는 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배당 목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배당 목적이시면 좀 잘 보유해 나가시면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주식 쉬운 게 없습니다. 리츠주는 올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뀝니다. 순식간. 그러니까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시세 차익보다는 그 약간 뭐죠? 예.
배당 목적으로 약간 채권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좀 진정되고 이러면 뭐 주가는 다시 복원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똑같아요. 주가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건 좀 각오는 하고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노션은 목표 주가를 낮췄고 요새 뭐 목표 주가 올린 기업은 거의 없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디델보단 좀 안 좋을 것 같고, 미래 사업 전략 키우던 CDM인데 C는 특수효과 제작 업체 스튜디오 레몬을 인수해서 약간 이거는 메타버스 쪽이죠. 이걸 좀 인수를 했고, D는 뭐냐면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사 메타버스 NFT 디퍼플. 요게 가치를 인정을 많이 못 받겠죠 지금은. 그리고 그 모빌리티 이쪽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M입니다. 근데 기존에 핵심은 뭐죠? 광고 기획사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광고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매출은 나올 것 같습니다. 주가도 싸고, 단 모멘텀이 좀 부족해서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주가도 많이 빠져가지고 크게 뭐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뭐 아무튼 현대차 그룹의 물량을 도맡아서 하니까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만 요거 뭐 CDM 이름은 좋은데 이걸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작년 같으면 이걸로 뭐 이런 거 하네, 메타버스 하네 그러면 막 올라갔는데 요새는 안 그래요. 요거보다는 본업인 현대차 그룹의 마케팅, 요게 얼마나 실적이 나오는지 그걸 계속 체크하시. 그러니까 신차가 많이 나오면 좋은데 현대차가 이제 앞으로 전기차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뭐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시간은 역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뭄의 단비라 그래서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드디어 역성장을 탈출을 했어요. 오늘 그래서 삼성전기가 올라간 거예요. 드디어 스마트폰 산업이 정상화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가전 PC, TV랑 다르게 그 원래 코로나 때 그 제품들이 엄청 잘 팔렸잖아요. 집에만 사람들이 있으니까 PC, TV, 가전제품 엄청 샀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리오프닝 하니까 이제 수요가 줄어요. 스마트폰은 안 그랬어요. 스마트폰은 그때도 안 좋았고 지금도 안 좋아요. 그래서 크게 뭐 안 좋아질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국만 회복되면 스마트폰 산업은 좋아질 일만 남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 최악이었잖아요. 그래서 비정상이 정상화될 거다, 그 내용이고, 반도체 공급도 완화되고 있고 중국 봉쇄 풀리고 있고, 그죠? 중국의 경기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고 IT 소비 지출도 증가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중국의 스마트폰이 살아나야 또 우리나라 반도체한테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와 BH를 좀 여기서 추천했고, 삼성전기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작년부터 주가가 부진한 게 중국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주가도 바닥권이고 중국 스마트폰 산업과 함께 상승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기는 주가 흐름이 좋았고, BH는 애플 아이폰에 많이 납품하는데 이번에 아이폰이 중국에서 잘 팔렸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 또 수혜 기업이죠. 그래서 BH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NH 이교연구원님도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이제 자료를 적었고, 여기 적혀 있는 건 뭐냐면 애플이 주도를 했대요. 애플이 중국 스마트폰에서 애플이 좋았고, 중국 샤오미나 오포, 비보 있죠, 자기네 나라 제품들은 오히려 역성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중국 제품은 안 팔리고 애플은 잘 팔려서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8월 9월에는 단기적으로 어쨌든 더 좋아질 겁니다. 왜? 신제품 나오잖아요. 애플, 그 다음에 삼성 폴더블, 중국 업체들도 신제품을 많이 내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다만 아이폰을 제외하고는 이 애널리스트 분은 크게 좋게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중화권 업체들은 좀 성장 둔화가 고민이라서 다른 폴더블 스마트폰이나 확장현실 같은 새로운 기기를 아마 개발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추천 종목으로는 뭐 당연히 LG 이노텍, BH, PI, 이녹스 첨단수지 같은 이제 애플 수혜주더라고요. 폴더블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을 중장기. 근데 여기는 그 보고서에 있는 거니까 이걸 사시면 안 돼요. 아시죠? 그냥 무턱대고 여기 있으니까 사면 안 되고, 공부는 해보시고 비싼지 싼지는 한번 파악은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뭐 무리해서 사는 거는 반대입니다.
보유는 좋은데 막 올라갈 때 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아직은 쫓아갈 이유는 없어요. 다만 중국의 이런 스마트폰 데이터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요 섹터, 스마트폰 섹터 최악은 좀 지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즘에 소비가 뭐 너무 안 좋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삼성의 박은경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음식점 포함 소매 판매가 5월에 17.4% 성장했고 6월에는 조금 소비 심리가 악화됐지만 그렇지만 나쁘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가계 이자 부담이 좀 증가했지만 전체 가처분 소득 중에서, 가계 처분 소득 중에서 이자 비용은 2.3%밖에 안 된대요. 근데 사실은 이자 비용이 저렇게 자꾸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예, 사람들 심리적으로 돈을 안 쓰려고 해야, 물가도 오르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이제 못 가죠. 또 지금 막 또 코로나 확진되니까. 그래서 상품 소비가 늘어날 겁니다. 이건 백화점한테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가계 소득도 좀, 소득도 늘어났고 완만하게 소득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고용이 꺾인 건 아니니까. 다만 물가가 너무 오르고 금리가 올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소비 모멘텀이 꺾인 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를 너무 이제 소비 끝났다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다만 소비 심리가 안 좋아지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품목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비가 급감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2019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감했냐 나타낸 건데, 미국과 한국인데, 미국 여기 보면 소매 판매액이 2019년 대비해서 30%나 증가했고요. 한국은 15.7%나 증가를 했어요. 2019년보다. 근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자동차 많이 늘었고, 가구, 가전, 한국은 가전은 많이 안 늘었어요.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앞으로 수요가 줄 가능성이 있죠. 이미 많이 샀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요, 패션 보이세요? 패션하고 화장품이 역성장했어요. 2019년보다. 무슨 얘기죠? 이거는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여기 패션 마이너스 보이시죠? 화장품. 그래서 백화점이 좋은 거예요. 주로 백화점에서 많이 판매되죠. 백화점은 견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의류 쪽에 아직도 판매량이 예전만큼 회복이 안 됐어요. 예. 근데 가전, 가구, 막 가구 엄청 팔렸죠. 자동차 이런 것도 이미 많이, 음식료도 팔렸기 때문에 여기가 더 성장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이런다고 해서 뭐 이게 안 팔리고 이게 덜 팔리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좀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백화점은 나쁘지 않겠구나. 주로 패션과 화장품이 아직은 예전만큼 안 팔렸기 때문에 룸이 남아 있는 거죠. 요게 가계소득 증가율이고요. 여전히 좋죠. 실업률도 안정화돼 있고, 소매 판매 성장률도 이건 분명히 둔화될 겁니다. 그렇지만 역성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다, 소비가. 경기 침체 온다고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유한타증권의 이창용 연구원님이 오프라인의 보복이라는 자료를 썼는데, 그동안 이제 억눌렸던 오프라인 활동 때문에 오프라인 소비가 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 네이버의 전체 사용 시간이 1분기 대비해서 6% 감소했고요, 실제. 예. 카카오톡 사용 시간도 어쨌든 줄었대요. 밖에 좀 더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온라인 모바일 활동이 둔화되고, 광고 및 전자상거래 거래액 성장률도 역성장은 아닌데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쇼핑 거래액도 감소. 2021년 대비해서 증가율이 좀 감소했고,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온라인의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다 둔화된 거죠, 실제로. 주가가 그래서 빠진 거예요. 금리 올라서 PER 떨어진 거 하나랑 이 성장률, 리오프닝 되면서 성장률 둔화,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반토막 나버린 거죠. 아프리카 TV도. 그렇게 된 겁니다.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반기엔 좀 바뀐다. 예, 이런 인터넷 기업들의 성장률 둔화에도 20% 전후의 구조적인 성장은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성장률은 둔화돼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은 엄청 싸다. 역사적 저점까지 왔다.
그리고 이자율이 올라가서 PER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거 반영했죠. 그래서 일단 이제는 반등을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인 것 같고요. 게임주도 더 나쁠 건 뭐 있냐, 요 내용이고, 4분기에 신규 대작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게임주가 올라갈 뭐 모멘텀은 없어요. 당장 뭐가 없으니까 낙폭과대로 오르긴 할 텐데, 4분기부터는 뭐 NC소프트, 크래프톤, 컴투스 이런 회사들의 신작 게임들이 나오니까 그걸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패널 가격은 안타깝게도 떨어졌습니다. 55인치나 패널 가격 하락세가 중단됐다가 다시 지금 전 패널이 다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IT, 모니터, 노트북도, 왜냐면 TV, 모니터, 노트북 다 지금 뭐죠? PC 수요가 다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패널 가격이 떨어지는 거. 공급은 공급대로 조금씩 있는데 수요가 둔화되니까 다 꺾어버리는 거죠.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아무튼 저 지표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은 못 올라와요. 근데 주가는 이미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더는 안 빠지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역대 최저고,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감산을 하잖아요. 주가 한번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거 물려 계시거나 갖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이게 중국이 감산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한번 오르거든요. 그게 신호탄이에요. 중국 업체들이 LCD 감산한다. 그때를 좀 비중 줄이셔야 돼요. 장기 투자할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활용하죠. 지금은 더 나쁠 건 없어요. 역으로 보면 최악이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좀 버텨주고 있다 라고 보시고, 하반기에 OLED 가동률이 100% 된다고 했는데, 이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스마트폰이 살아나고 있고, 3분기 4분기에 애플 신제품, 삼성 신제품 나오죠. 8월 10일 날 삼성의 그 갤럭시 폴더블 폰 4가 나와요. 그래서 가동률이 100%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OLED 업체들의 실적은 하반기부터는 좀 개선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폰 14 프로나 프로 맥스는 최상위 모델인데, 여기에 애플이 개발한 TFT 공정 기술인 LTPO, 저온에서 다결정 산화물을 하는 그런 이제 그 기술인데, 이게 애플워치에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자 이동 속도는 낮은데 전류가 누설되는 게 없대요. 저전력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전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다결정 실리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 적어드렸지만 1초에 60번씩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야 돼요. 이건 제가 찾아서 적어본 거예요. 휘도는 뭐냐면 밝기. 그러니까 다결정 실리콘은 1초에 60번씩 계속해서 신호를 막 쏴줘야 됩니다. 그래야 밝기가 유지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전력 소비가 크죠. 근데 여기 있는 산화물 방식으로 하는 건 뭐냐면, 다결정 실리콘이 아니고 저온에서 다결정 산화물을 쓰게 되면 1초에 한 번만 신호를 주면 되는, 그러니까 1초에 60번 신호 줄 거를 1초에 한 번만 주면 돼요. 그러면 전류 소모가 줄죠.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이제 이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LTPO를 이번에 최초로 적용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고유 기술이에요. 그래서 BOE가 따라할 수가 없어요. 한국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가 기술 특허를 갖고 있어요. 진입장벽입니다.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긍정적이고, 그 다음 애플 아이폰이 지금은 위에 노치처럼, 이렇게 애플 아이폰 보면 삼성 폰은 여기 구멍 하나 이렇게 딱 있고 나머지 다 화면이잖아요. 근데 애플 폰은 이렇게 돼 있죠. 노치. 요건가요? 여기서 이렇게 요 부분 이렇게, 요건 못 쓰잖아요. 화면으로. 요걸 없애고 요 삼성폰처럼 똑같이 만든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한번 그 모습도 기대해 보시면 되겠고, 삼성이 70%, LG가 30% 정도 공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아이폰 14 마케팅을 아마 공격적으로 할 것 같은 게, 아이폰 주문량이 안 줄었대요. 축소 움직임이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폰 관련주들 여전히 긍정적이다 라는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KT그룹이 이번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흥행을 해가지고 대박이 났죠. KT는 자회사 KT 스튜디오 지니가 이게 드라마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미디어 콘텐츠 사업을 하는데 대박 났죠. 그리고 KT 스카이라이프의 자회사가 있는데 강철부대 이것도 만들었고, 예, 그래서 채널 이름은 ENA라는 채널이래요. 그 채널의 이름은 이제 ENA 뭐죠? 예, ENA라는 이제 채널인데 존재감이 없는 채널이었다가 지금 갑자기 급부상했죠. 예, 그리고 KT 스튜디오 지니가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요. ENA 채널에서 방송 송출하고, 예,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KT가 갖고 있는 시즌이라는 OTT가 있어요. 티빙 아시죠? 티빙. CJ는 티빙 갖고 있고 KT는 시즌, 이 두 개를 합쳐요. 단일화하는 거죠. 서로한테 좋죠. 그래서 이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청률입니다. 엄청납니다. 수목 드라마 전체 시청률이 요거거든요. 독보적이고 유키즈인가요? 그거 이겨버렸죠. 근데 KT 미디어의 자회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KT가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여기 컨텐츠 개발, 스튜디오 지니, 요걸 이렇게 갖고 있고, 요 밑에 스카이라이프가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TV, 방송 프로그램 회사 갖고 있고, 스튜디오 지니는 요런 기업들을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지니 뮤직도 있고, 그리고 KT랑 CJ랑 이렇게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었어요. CJ ENM이 스튜디오 지니 9.1% 투자했고요. 티빙하고 스튜디오 지니가 이제 이 티빙을 서로 갖게 되는데 시즌하고 합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사의 관계가 굉장히 이거는 저는 충분히 효과 있다고 봐요. KT도 시즌이 좀 약해요. 근데 티빙은 존재감은 있는데 더 커야 되고, 양사의 이해관계가 맞았고, CJ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고 KT에는 스튜디오 지니가 있어요. 이 두 회사가 또 서로 시너지 효과를, 드라마 최강자잖아요, 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요즘에 이 뉴스 많이 보셨죠? 모기지 상환 거부 운동. 그러니까 뭐냐면 설명해드리면, 중국 주택 구매자들이 나 대출 상환 안 한다, 거부, 나 돈 안 갚어,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이게 그 한 230곳 주택 단지에서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나 돈 안 갚을래, 이렇게 됐대요. 중국은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미리 주택 다 판매하고요. 구매자가 완공 전부터 돈을 갚을 수 있대요. 상환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 돈을 갚고 있었는데 공사가 안 끝났죠. 근데 중단했나 봐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려고 그러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공사 중단했으면 돈을 갚다가 야, 왜 공사 안 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근데 이게 다행인 점은 그 규모가 아주 크진 않대요. 근데 다만 이게 만약에 집단 행동으로 번져버리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중국 시장은 어제 상승을 했는데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모기지 상환 거부 운동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개발업체들의 유동성이 좀 안 좋고요. 공사가 중단됐다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예. 자재비도 지금 지급을 못한대요. 이게 잘못하면 대출 문제까지 커지게 되고, 그러면 중국의 은행들의 문제까지 커지게 됩니다. 돈을 안 갚는다는 얘기는 은행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금액이 작다고 방심할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논란이 있었죠. 중국 헝다 문제, 일부 업체들 부도나고. 그래서 중국 부동산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냐면, 이 팬데믹 이전까지 중국 부동산 시장이 좀 일단 안정세를 유지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터지고 나서 금리를 낮추니까 대도시의 집값이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작년에 좀 생각보다 빨리 중국은 정상화됐죠. 그러니까 돈을 회수한 거예요. 부동산 또 투기가 심한 것 같아서 중국 정부가 규제했고, 시진핑 주석이 야, 공동부유 같이 잘 살자. 예, 부동산이 너무 비싸지면 양극화 생겨요. 그래서 부동산을 죽여버린 겁니다, 사실 의도적으로. 근데 그래서 막 긴축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헝다 사태가 터져버린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헝다 금리 올리면서 긴축으로 가면서.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좀 걱정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금액이 작다고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되고, 중국 뉴스는 요 부동산 쪽은요, 중국의 부동산이 중국 전체 GDP의 30%나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요즘에 좋아져요. 돈도 풀고
아까 IT 소비 증가율도 올라오고 스마트폰도 좋은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중국 부동산 사태가 잘 끝나야 됩니다. 부동산은 어쨌든 꺾였거든요. 중국. 이게 연착륙을 해야 되고 그 상태에서 리스크가 생기면 안 되죠. 중국 GDP에서 부동산이 3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꺾이면 중국 경기 망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타격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2200을 깰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현실화되면. 그러니까 안 그러길 바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참 피곤해요. 참 뭐 별걸 다 신경 써야 되니까. 그죠? 참 피곤하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국 부동산 문제는 금리 인하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요즘에 금리 동결했죠. 그래서 동결한 건 금리 인한다고 뭐 해결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신용 리스크가 어쨌든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된다. 그리고 너무 또 금리를 낮추면 미국과 금리 차가 발생하니까 자본 유출 우려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 애널리스트 분도 중국 부채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여기 써 있죠. 유럽과 중국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유럽은 천연가스 리스크, 중국은 부동산 리스크. 이 두 가지가 최대 세계 경제 아킬레스건이다. 이게 아무 일 없이 잘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다시 한번 뭐 위기가 생긴다면 이 둘 중에 하나가 터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은 비중 얼마 안 돼요. 이게 전체 모기지 대출 중에서 나 안 갚을래. 이 규모가 뭐 0.03%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얼마 안 된다. 그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의 한지영 연구원님이 코로나 테마 좀 조심하자. 요새 바이오주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은 빠졌는데 저도 동일한 의견이에요.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좀 조심하고 오히려 올라올 때 뭐 비중을 줄이는 게 낫다. 뭐 언급을 드린 것도 이런 이유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은 생겼지만 코로나 한참일 때랑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백신도 있고 진단키트도 충분하고 그리고 예전만큼 확진자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이 공포심을 갖고 밸류에이션을 높게 줘요. 그러니까 진짜 큰일 났다. 진단키트 구매해야지. 막 이런 공포심들이 엄청 확산이 돼서 치료제도 막 모멘텀 받고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한번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올라갔을 때가 좀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중에서 실적 좋고 그 신약 개발이라든가 바이오 시밀러처럼 뭔가 모멘텀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건 상관없는데 단지 코로나 다시 재확산 때문에 올라간 기업들은 좀 각별히 유의하시고, 그 다음 오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동제약 기업 아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제가 제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기업이든 간에 주가가 미리 선반영해서 일본에 뭐 승인받는 게 예정돼 있었잖아요. 올라요 만약에. 그럼 팔아야 돼요. 그잖아요. 일동제약도. 아까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일동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하한가 갑니다. 무서워요. 근데 대도 빠져요. 아시잖아요. 네, 여러분 아시죠? 누리호가 성공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우주항공 테마주도 다 폭락했습니다. 무섭습니다. 누리호 성공했잖아요. 근데 빠져요. 왜? 제로 노출.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성 기업들이 있잖아요. 어떤 날짜가 정해진. 그거는 날짜 다가오면 주가 올랐다. 안 올랐으면 그럴 수 있는데 주가가 그것 때문에 올랐어요. 그 전날부터 좀 줄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 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장이 끝났고요. 오늘 이제 시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가 강세로 마감했고 뒷심이 좋아졌죠. 확실히 강해졌죠. 시장 이런 거 오랜만에 보시죠. 항상 우리나라 아침에 출발 좋았다가 오후에 무너져 버리고 그런 게 너무 많았는데 이제 진짜 좀 끝나가나요? 지겨운 하락장이. 그랬으면 좋겠네요. 베어마켓 랠리라도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아무튼 지난번과 다르게 시장은 꾸역꾸역 조금씩 뭔가 힘을 내고, 그 출발점은 사실은 이날이에요. 이날 그 7월 15일 날 삼성전자가 급등한 날입니다. 그날부터 시장이 바뀌어 버렸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역시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게 이어졌고,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 샀어요. 4,300억이나 샀습니다. 주식을. 기관이 팔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외국인이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에 좀 힘입어서 올라갔고, 뭘 샀냐? 전기전자죠. 전기전자를 무려 2,500억. 화학주 오늘 LG화학이 폭등했습니다. LG화학을 많이 산 것 같고, 자동차 조선, 서비스업, 뭐 네이버, 뭐 이런 것들 샀고, 판 거는 제약바이오. 근데 사실 거의 다 샀어요. 거의 전 업종에 걸쳐서 고르게 매수했습니다. 뭐 진짜 그렇게 고르게 산 거 오랜만인 것 같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교육주 좀 일부 올랐고, 야놀자 관련주 뭐 올랐는데, 오늘 아무래도 그 중국 스마트폰이 잘 나가다 보니까 이쪽 스마트폰 관련 섹터 다 급등했습니다. 특히 세경하이테크나 이런 이제 폴더블폰 관련주도 좋았고요. 8월 10일 날 폴더블폰 공개가 되니까 그래서 오늘 좀 좋았던 것 같고, 메타버스 관련주가 오늘 폭등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오랜만에 12%. 물론 뭐 추세 상승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렇지만 이제 워낙 빠졌기 때문에 미국 물가 피크업 우려 나오고, 이제 금리도 오르긴 하겠지만 금리도 어느 시점에서 이제 꺾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폰 관련주도 다시 좀 오늘 급등해줬고요. 오늘 근데 뭐 LG화학이 좋았죠, 특히. 그리고 PCB, 뭐 증강현실, 2차전지, 반도체 장비도 좋았고, 다 고르게 오늘 테크윙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맞아요. 어제 한번 우리 그 김경민 연구원님 자료 보고 한번 공부해봤죠. 근데 물론 뭐 아직 본격적인 상승은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면 좋죠, 뭐. 그죠? 그래도 오늘 주가 급등해서 좀 다행입니다. 오늘 반도체 장비주가 근데 왜 올라간지 아세요? 요것 때문이에요. 여기 그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 윤정부 반도체 초강대국 선언 5년간 340조 투자 10년간 15만 명 이상 육성. 그래서 내일은 다시 밀릴 수도 있어요. 그 점 좀 조심하세요. 절대 흥분해서 쫓아가시면 안 되고, 그냥 보유는 하시는데 이런 뉴스만 보고 따라가면 또 물려요. 그래서 관심 없을 때 항상 투자를 하시고, 반도체야 뭐 장기적으로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다만 중간중간 사이클을 타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이겨내야죠, 뭐. 아무튼 여기 반도체 전문가 육성하고, 반도체 단지 용적률도 350에서 490% 늘리고, 세액공제도 강화해주고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26년까지 340조 투자 5년 동안. 연간으로 따지면 얼마죠? 한 70조 정도 들어가고,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하고,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국가가 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럼 소부장 기업들한테 좋은 거죠, 이게. 여기 소부장 자립화, 국산화도 50%까지 늘리겠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주가가 오늘 당연히 좀 움직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장비주들이 좀 좋았어요. 저는 좀 기대감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임주도 좀 괜찮았고, 게임주들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게임 회사나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좋았고요. 여행주도 오늘 뭐 롯데관광개발 뭐 이런 기업들 일부 올랐습니다. 영상 콘텐츠 기업들도 오늘 일부 올랐고요. 그리고 광고주 뭐 조선기저주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괜찮았습니다. 토스 관련주, 골판지 제조, MLCC, 가상현실, 웹툰, 뭐 3D 랜드 다 골고루. 요새 그 폐배터리 관련주 성일 아이템 못 받으신 분 많으시더라고요. 받으신 분은 운 좋게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무튼 폐배터리 관련주가 오늘도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정유주, 풍력, 휴대폰 부품, 뭐 증권주도 요즘에 그렇게 빠지더니 이제 올라가요. 천천히. 오늘도 그 한국금융지주가 좀 좋았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방산 뭐 이런 것도 올라갔고. 근데 뭐가 빠졌냐? 코로나 관련주는 다 빠졌어요. 치료제 있죠, 진단키트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근데 일동제약이 그냥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일동제약이 하한가 가면서 코로나 관련주들은 오늘 다 그냥 급락했다 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관련주하고 일부 원자재 관련 수혜주들 좀 일부 빠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그랬고, 그 다음에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오늘 그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예, 오늘 많이 오른 게 요게 그 HPSB. 와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더 올라가도 여러분들 아시죠? 절대 올라가면 가는 거예요. 적정히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LG화학 오늘 좋았습니다. LG화학도 60만원 좀 빨리 좀 넘어가길 바라고요. 에코프로비엠, 크래프톤 오랜만에 좋았고, 삼성전기, 뭐 KMW, 이마트, 뭐 원희가이패스, SK이노베이션, 심텍, SFA, SFA도 많이 올라오네요. LNF,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오늘 현대차가, 맞아요, 오늘 그 현대차가 실적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좀 황당하던데요. 저 잘 몰랐는데 아까 보니까 공시보다 뉴스가 먼저 뜬 거 아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실적이 나왔잖아요. 공시가 떴어요. 역대 최대 이제 실적을 냈는데, 공시가 1시 반에 나왔나? 아마 그럴 거예요. 일보. 근데 잠깐 아까 기사가 삭제된 것 같은데 이게 속보가 뜬 거예요. 먼저 공시보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공시보다 기사가 먼저 나오면 어떡합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좀 황당한 일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삭제된 것 같은데, 아무튼 엄청난 실적입니다. 영업이익 3조 찍었어요. 거의 역대급 실적 찍었고, 뭐 엄청납니다. 자, 요거 실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 현대차 적어드렸는데, 그 예전에 유지웅 연구님이 자기 텔레그램에 올린 것 같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그게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여기 요겁니다. 요거 이게 현대차 주가와 영업이익이거든요. 보시면 요게 이 검은색 선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죠.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이익은 느는데 주가만 빠져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근데 이 정도로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시장 기대보다 무려 30% 이상 더 좋은 실적을 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깜짝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는.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게 좀 황당합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기사예요. 여기 지금 언론사 요청은 삭제됐죠. 여기 삭제된 거고, 원래 1시 반에 공시가 뜬 다음에 기사가 떠야 되는데 이게 1시 24분인가 뜬 거예요.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텔레그램 같은 데 이제 많이 나오니까 저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기사가 먼저 나왔지?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뭐가 다 똑같아야죠. 모든 사람이 한날 1시 똑같은 시간에 현대차의 실적을 다 같이 봐야 돼요. 전자공시로. 근데 기사가 먼저 나온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해? 이제 기사 지워져 버렸거든요. 이건 아니죠. 그죠? 뭐 현대차 실적 잘 나온 거 뭐 칭찬할 일이지만, 현대차도 좀 답답한 게요. 이렇게 실적 좋은데 또 피크아웃 얘기 또 나와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뭐 좋으면 피크아웃,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빠지고, 좋으면 좋으니까 야 너 피크아웃이야. 이제 실적 안 좋아질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좋은 실적 나오고도 주가가 안 갑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진짜. 그게 좀 답답하네요. 아무튼 아직도 대기 수요 충분하고 주가도 싸잖아요. PER 뭐 7배도 안 되는 것 같고, 현대차 주가 어쨌든 더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내일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내일 한번 이제 보고서 나오면 그거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현대차에 좀 해프닝이 있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요거 실적은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요 내부자 매수, 어제 보니까 이거 정선배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잘 올려주시더라고요. 한국카본이 부사장이 12,350원에 1,063주를 장내 매수했습니다. 요새 한국카본 좋죠. 조선 LNG선에 반드시 필요한 본행제, 단열재를 만드는 업체 중에 하나고 굉장히 강력한 기술적 회사도 갖고 있고 단 오를 때 저는 쫓아가는 건 반대입니다. 다만 급락을 한다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주보다는 사실은 조선 기자재가 더 매력이 있어요. 뭐 성광밴드나 한국카본 이런 기업들이 실적 면에서도 충분히 더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어쨌든 같이 가는데 어떤 내부자 매수가 12,350원에 있었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이제 늦게 봐가지고요, 그 콜라 B&H가 어제 공장 투자 공시를 했어요. 여기 신규 시설 투자 공시, 여기 조선일보 기사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콜라 B&H가 세종시의 건강기능식품 제조공장, 그만큼 수요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는 그만큼 건강기능식품 괜찮다는 얘기니까. 워낙 빠졌죠 사실. 콜라 B&H도 중국의 애터미 그거 이제 약간 뭐 매출이 줄었나요 아마, 그래가지고 주가도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엄청 빠졌어요. 근데 이제 설비 투자도 하고 좀 회복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독일이 2020년 말까지 5번째 부유식 액화천연 FSRU라고 하죠. 요 터미널을 건설할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FLNG인가요? 예, 요 터미널을 건설할 거라고 독일 경제부가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부유식. 예. 그거 이제 육상의 터미널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바다에다. 근데 왜냐면 육상에 만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LNG 지금 독일 급해요. 지금 푸틴이 협박하잖아요. 이 가스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자초한 거예요. 독일도 뭐라고 할 말 없어요. 왜냐, 독일이 대비도 안 해놓고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편했습니까? 그 싼 천연가스 받아다가, 우리 한국은 비싼 LNG 받아다가 썼는데 러시아에서 그냥 파이프라인 연결해가지고 얼마나 싸게 받았어요. 근데 대비도 안 해놓은 거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푸틴이 잘못한 거죠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푸틴이 저렇게 나와버리니 독일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급하게 짓는데, 이렇게 지을수록 한국의 조선 기자재는 조선 업체나 수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할게요. 오늘 뭐 제가 전달해 드린 다 해드렸고, 시장이 좀 8월까지 조금만 더 강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좀 그러기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